어, 오늘 강의를 녹화를 안 했네요. 그래서 천상 저 혼자서 다시 강의를 해가지고 녹화를 해가지고 지금 올려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오늘, 오늘 이거 하기 전에 공지사항 먼저 말씀드리면, 어, 이번 금요일은 원래 그 동영상으로 강의를 하기로 했는데 수시 면접 때문에 휴강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보강 동영상을 그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주투 꼭 알아야 할 것들 해서 그 두 가지를 요거 하고 그다음에 또 이게 여덟 개 있고 그다음에 또 이 해가지고도 있을 겁니다. 그게 다섯 개 있으니까 여덟 개하고 다섯 개 동영상을 모두 좀 보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짐작컨대 어 그 이 두 개 동영상을 다 합치면 그러면 이 세 시간이 넘어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 한 시간 반짜리 강의는 아닌데 어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그 주식 투자를 꼭 해야만 하는 이유에서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주식 투자에 대해서 좀 잘 알아야 되겠고 그게 결국에는 우리 인생에 답이 나온다라는 게 이제 그 수업에서의 메시지였죠. 근데 뭐 그것 가지고 불충분하니까 사실은 이 주투 동영상 강의를 다 들으시면 되는데 또 우리 학생들이 다 들을 것 같지는 않단 말이죠. 근데 요게 뭐냐면 정보과학대학원의 그 졸업 논문 졸업시험 그 문제 8개인데 그게 결국에는 꼭 알아야 될 것들 모아가지고 해놓은 거고 그 문제 풀이 하는 그런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알아두는 게 그렇게 여러분들 인생에 나쁠 것 같지는 않다는 거죠. 나쁠 것 같지 않은 게 꼭 알아야 되는 것 같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동영상이 좀 무리이긴 한데 그렇지만 좀 꼭 봐주시면 좋겠고 이미 공지한 바와 같이 그 수업 동영상들 중에서 뭔가 문제가 나온다 그랬으니까 꼭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11월 29일 날 휴강이고요. 그 다음에 12월 2일 날 줌 수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12월 6일 날 대면 수업하고 종강하는 그런 순서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배당 전체가 기업 가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기업 재무 또는 재무 관리에 세 가지 큰 문제가 뭐였어요? 1번 자본 예산, 2번 자본 구조, 3번 이익 환원 이렇게 세 가지였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번 시간에 뭘 한다는 거예요? 이익 환원이라는 것을 하겠다라는 게 되겠죠. 자본 예산이 뭔지, 자본 구조가 뭔지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죠? 예. 이 챕터의 제목이 배당 정책과 기업 가치라고 적혀 있는데 사실은 저는 배당 정책이란 말보다는 이익하는 정책이라고 적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이익하는 하는 방법 중에 배당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방법도 있다.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한다면 이익하는 정책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거고요. 혹시 11장이 자본구조인데 자본구조의 제목이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자본 구조와 그다음 뭐였을까요? 기업 가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기업 재무, 재무 관리에서의 목표는 뭐예요? 기업 가치의 극대화입니다. 자본 예산에서도 결국에는 어떻게 자본 예산 투자 의사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기업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투자 의사결정을 할 것이냐라는 걸로 투자 의사결정을 하라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뭐 MM 이론, 자본 구조에서 MM 이론으로 이야기를 하면 뭐예요? 자본 구조는 기업 가치와 무관하다 이렇게 된 거였고 이번에는 뭐야? 배당 하냐 안 하냐 하고 기업 가치하고 무관하다. 그게 이 배당에 관한 MM 정리가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학습 목차입니다. 예. 이익을 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하나는 뭐예요? 배당.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자사주 매입. 그 다음에 내부 유보. 요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을까 하는 게 이 챕터의 내용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이익 환원이 아니죠. 그죠? 내부 유보는 재투자이니까 재투자 의사결정과 이익 환원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게 첫 번째 의사결정이 될 것 같고요. 그죠? 어, 교과서에서 이론적으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배당을 얼마 정도 할 것이냐 이 두 개 합쳐가지고 짜잡아서
얼마 정도 할 것이냐는 걸 정하고 나머지 금액을 내부 유보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기업의 의사결정은 그렇게 되는 것 같진 않죠. 단기 순이익이 생기면 얼마만큼 재투자할 것인가라는 걸 결정하고 나머지 금액을 배당을 할 것이냐, 자사주를 할 거냐 이렇게 의사결정을 할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게 이 챕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주환원 정책에 대해서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배당 정책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보고 그다음 3절이 보니까 완전 자본시장에서의 배당 정책. 어, 앞에 장에서 11장에서 자본 구조와 기업 가치에서 완전 자본 시장에서의 자본 구조라는 절 제목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의 이야기였어요? 밀러와 모딜리아니의 MM 이론이었죠. 그러니까 그 자본 구조의 MM 이론이 있으면 배당 정책의 MM 이론이 있는 거죠. 자본 구조의 MM 이론의 어, 결론이 뭐였어요? 자본 구조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기업 가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게 이제 원래 오리지널 MM 이론이었죠. 역시 마찬가지로 완전 자본시장에서 거기서도 완전 자본시장이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완전 자본시장에서는 배당을 하든 안 하든 기업 가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배당 무관련 이론, 이 MM 이론. 그러니까 둘이 쌍둥이죠. 자본 구조에 관한 무관련 이론. 그다음 뭐죠? 배당 증시에 관한 무관련 이론. 그래서 쌍둥이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배당 무관련 명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그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세금, 배당 정책의 세금, 자본구조에서도 세금이 결국에는 자본구조에 큰 영향을 미쳤다 하는 걸 우리 알고 있었죠. 그죠? 마지막으로 배당이라는 게 뭔가 신호의 역할을 한다라는 또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를 보면 이 챕터 내용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절이 뭐냐면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이해입니다. 주주 환원은 기업이 주주에게 이익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원하는 것. 그렇겠죠. 예. 그 이익가 다시 주식회사라는 게 뭐예요? 주식회사 주인은 누구? 주주. 이죠, 그죠? 예. 그리고 주주는 어떤 계약을 맺은 거예요? 내가 돈을 당신한테 드릴 테니 그 돈 가지고 경영을 잘해가지고 이익을 남겨서 그 이익을 나한테 되돌려 달라는 그런 계약을 맺은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익을 환원시켜줘야 되겠죠. 근데 환원시켜주는 방법에 배당하고 자사주 매입이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죠? 예. 어, 그다음에 사실 배당도 사실은 세 종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금 배당, 주식 배당, 그다음 주식 분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현금 배당은 뭐가 현금 배당이에요? 현금으로 배당을 하는 거죠. 그죠? 주식 배당은 뭐가 주식 배당일까요? 현금으로 배당 안 하고 주식으로 배당하면 주식을 주면 그러면 주식 배당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주식 배당이 과연 배당인가 하는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주식을 발행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이제 예를 들자면 이런 예를 들 수 있겠네요. 이 회사의 시가총액은 1억 원이에요. 그리고 이 회사에는 주식이 딱 한 주 있어요. 그러면 요 주식의 가격은 얼마겠어요? 1억 원. 그죠? 근데 주식 배당을 했다는 거는 뭐 어떤 거예요? 주식을 한 주 새로 그 1억, 일주 갖고 있는 그 주주한테 주식을 한 주 준 거잖아요. 그럼 이 주주는 주식이 두 주가 됐고요. 시가총액에는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 한 주는 얼마짜리예요? 5천 원. 그러면 이 주주 입장에서는 원래는 주식이 한 주 있었는데 주식이 두 주로 늘어났어요. 근데 만약 두 주로 늘어났으면 시가총액은 그대로 1억 원이니까 그럼 한 주의 가격은 얼마가 되겠어요? 5천만 원?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 주 갖고 있었고 얼마짜리? 1억 원짜리 한 주 갖고 있었고 주식 배당하고 나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5천만 원짜리 두 주 갖고 있으니까 이 사람의 차이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주식 배당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뭐냐면 주식 한 주를 두 주로 나눈 거하고 똑같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 법적인 형식으로 본다면 주식 배당하고 주식 분할이 똑같지만 그죠? 예. 그렇지만 사실은 뭐예요? 두 개의 차이는 실질적인 차이는 없는 거죠. 시가총액 1억은 그대로 있고 주식이 한 주에서 두 주로 늘어나면서 각각의 5천만 원으로 가격이 떨어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여전히 1억 원어치 가지고 있는 게 되니까 주주 입장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으니까 사실은 말로만 배당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순수한 의미에서 배당이라고 하면 현금 배당밖에는 없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되네요, 그죠? 예. 두 번째 찍은 어떤 내용인 것 같아요? 자, 이런 겁니다. 예. 그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을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나눠주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다음 또 다른 방법은 뭐 어떤 방법이에요? 그냥 내부 유보하는 방법이 있는데 내부 유보를 하면 그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재투자를 해요. 그러면 언젠가 미래에 단기 순이익이 생기니까 그 단기 순이익을 가지고 다시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어쩌면 내부 유보와 그다음에 배당 또는 자사주 매입의 의사결정은 뭐 어떤 거냐면 지금 배당할 것인가 아니면 미래 배당할 것인가의 문제인 거죠. 그죠? 예. 여하튼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주주환원 정책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배당이 주주환원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여서 그래서 배당 정책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배당 정책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주주환원 정책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겠죠. 그죠? 저는 주주환원 정책이라는 표현보다는 이익환원 정책이라는 표현을 더 선호하는데 왜냐하면 어, 주주자본주의에서는 기업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주라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이익은 주주한테 나눠주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어,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에서는 기업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주주도 있고, 공급업자도 있고, 고, 고객도 있고, 그 다음에 종업원도 있고, 그 다음에 사회도 있고, 그 다음에 정부도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런 이해관계자한테 이익을 이렇게 나눠주는 행위들을 하고 있는 건데, 그렇게 보면 이익환원 정책이라는 표현이 더 광범위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주주환원 정책이라는 표현보다는 이익하는 정책이라는 표현이 더 옳은 표현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찍은 어떤 의미일 것 같아요? 배당은 채권자의 부를 주주에게 전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채권자에게 불리한 회사 정책 이렇게 적혀 있네요. 그러니까 배당하는 걸 채권자는 싫어한다는 건데, 그러니까 뭔가 채권자하고 주주 간에 이해 충돌이 있다는 건데, 어떤 이해 충돌이 있을까요? 단기 순이익이 있어요. 그 단기 순이익을 전부 다 배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재투자를 안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이 회사가 이제 이 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돈을 못 갚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원금을. 만약 부도가 났어요. 라고 한다면 채권자의 부가 주주한테 전이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채권자가 받아야 할 목을 주주가 배당으로 미리 다 땡겨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채권자와 주주 사이에 이해 충돌이 있다. 근데 보통 일반적인 기업은 배당하고도 남은 돈 가지고 채권자의 돈을 갚을 수 있는 게 보통 일반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주로 어떤 회사? 거의 부도 근처에 가 있는 회사에서는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의미 있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죠? 그 회사는 망할 것 같은데, 그런데 채권자는 돈 안 주고 주주가 다 땡겨가기 위해서, 어, 어떻게 한 거예요? 채권자한테 갚을 돈까지 전부 다 주주한테 배당으로 다 땡겨버리면, 그러면 채권자는 원금을 못 받는 일이 벌어지니까 주주와 채권자 사이에 이해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특이한 케이스. 부도 근처에 가 있는 기업에서는 아마 채권자와 주주 간의 이해 충돌이라는 게 아주 첨예하게 드러날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아마 마지막 찍을 둔 것 같아요. 아, 찍이 아니고 땡입니까? 마지막 땡을 준 것 같습니다. 배당에는 현금 배당에는 저 두 번째 땡 보니까 월별, 분기별, 반기별, 연별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예. 어, 주로 연별로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반기별로도 좀 하는 것 같은데 분기별, 월별로는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는 월별로 배당하는 기업은 없는 것 같고요. 미국에는 월별로 배당하는 기업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연별로 배당하는 기업이 더 좋은 기업입니까? 아니면 월별로 배당하는 기업이 더 좋은 기업입니까? 이런 질문이죠. 그죠? 얼마나 자주 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1년에 그냥 한 번 하는 게 좋을까? 이런 거죠. 그죠? 예. 어, 가령 은퇴해가지고 갖고 있는 재산을 전부 다 주식 투자를 한 사람이에요. 근데 매달 생활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만약 연별로 배당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1년 동안 배당받은 큰 금액을 놔둬놓고, 그걸 은행에다 예금해 놓고, 그 다음에 매달 조금 조금씩 꺼내 쓰면 되는 거고, 월별은 뭐예요? 월별로 배당하는 금액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면 그냥 매달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어느 게 좀 더 노력을 기울인 거예요. 노력을 기울여야 돼요. 연별이니까 월별이 좀 더 추진화적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는 있죠. 그죠? 근데 좀 더 생각해 보면, 가령 배당 안 하는 기업이라도 제가 갖고 있는 주식 중에 일부를 팔아가지고, 그래서 그걸 마치 배당처럼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예. 그리고 그게 뭐냐 하면, 홈메이드 디비던드. 자가 배당이 되는 거죠. 예. 그거는 나중에 완전 자본시장에서의 배당 정책에서 한번 이야기를 다시 하도록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정기 배당도 있고, 그 다음에 특별 배당, 추가 배당도 있는 것 같다. 예, 주식 배당은 사실은 뭐 어떤 거라고요? 예, 예, 주주의 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였죠. 그죠? 주주의 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주식에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그 두 주 갖고 있는 것에 가치를 합하면 그냥 원래 한 주 갖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진다라는 거였죠. 주식 분할도 역시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이, 이 주식 배당이나 주식 분할은 주주의 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코스메틱 체인지, 화장빨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주식 분할을 하면 주가가 올라갈까요? 아니면 주가가 그대로일까요? 아니면 주가가 떨어질까요? 다시. 어, 시가총액은 1억 원이고 한 주를 갖고 있는데 주식 분할을 해서 주식을 두 주로 바꾸면 그럼 각각 5천만 원, 5천만 원이 되는 게 적절한데 그래서 한 주 1억 원 갖고 있는 거나 두 주 합쳐서 1억 원 갖고 있는 거나 주주의 부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게 지금 앞에서 한 이야기인데 실제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5천만 원이 아니고 5천만 원보다 조금 더 올라가는 일들이 좀 벌어지는 것 같지 않냐? 그러면 그거를 합리적인 이유로 설명할 수도 있고 비합리적인 이유로 설명할 수도 있는데 합리적 이유로 설명하는 거는 대략 이런 것 같아요. 뭐 어떤 거냐면 원래 주가가 100만 원이었는데 100대 1로 만약 주식 분할을 하면 하나가 만 원이 되니까 예전에 100만 원일 때는 투자하지 못하던 사람이 소액 투자자죠, 그죠? 예. 그런 사람이 만 원일 때는 투자를 하게 되니까 투자자의 베이스가 늘어난 거 아니냐? 늘어났고 그 결과 주가가 좀 올라가는 효과가 있지 않겠냐? 그걸 보고 이제 유동성 가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이제 합리적인 설명이 되겠죠. 유동성이 풍부해졌으니까 사는 사람들의 수요 베이스가 늘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주가가 조금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근데 실제 주식 분할이 일어나면 주식 분할을 공시하고 나서 주가가 쫙 올라가는 거죠. 쫙 올라갔다가 어느 시점부터 주가 다시 떨어져 가지고 어, 좀 약간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죠? 예. 그렇게 얘기한다면 사람들은 주식 분할하면 뭔가 이 기업에 좋은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어, 그 주가가 본질 가치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가는 오버슈팅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어떤 거예요? 사람들이 화장발에 속았다. 이런 거죠. 그런 일도 실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죠. 자사주 매입, 뭐 어떤 거예요? 기업이 자사주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뭐예요? 기업이 자기 회사 주식을 매입해가지고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요. 그러고 나서 그다음 어떻게 한다고요? 그 자사주를 소각하면
그러면 그걸 보고 자사주 매입, 진정한 의미의 자사주 매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 영어로는 stock repurchase인데 그러면 주식 재매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오히려 한국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자사주. 우리 회사 기업의 주식을. 삼성전자가 LG전자 주식을 살 수도 있잖아요. 현금 가지고. 그죠? 그거는 stock purchase가 아니잖아요. stock repurchase가 아니잖아요. 자사주가 아니잖아요. 그죠? 예. 삼성전자가 삼성전자 주식을 사가지고 이런 거죠. 그럼 제가 아까 지금 주의할 게 뭐라 그랬어요? 자사주 매입 소각이라는 게 들어가야 된다 그랬죠. 근데 요번에 삼성전자가 자사주 매입을 한 걸 보면 어떻게 된 거예요? 자사주를 매입해서 그중에 일부는 소각을 하고 나머지 일부는 두고 보겠다라는 거죠. 두고 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어,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때 봐서 소각할 수도 있지만 소각 안 하고 다시 자기가 샀던 자사주를 다시 또 시장에다 매도할 수도 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그 자사주 매입을 해가지고 소각을 하면 그러면 그거는 주주한테 뭔가 이 자본 차익을 주는 게 될 건데 근데 그게 아니고 자사주를 매입했다가 그럼 주가가 올라갔을 건데 주가 올라가고 나서 그다음 다시 팔면 다시 주가가 떨어지니까 원위치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냥 겉으로 보기에 뭔가 주주를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주주를 위한 거는 없다라는 게 맞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할 때 자사주 매입이라고 이야기하면 자사주 매입 소각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더 적절한 게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예. 회계적으로 만약 본다면 자사주 매입도 결국에는 뭐냐면 화장발일 수도 있겠네요. 어떤 이야기냐면 이익잉여금이 자본금 계정으로 옮겨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사의 시가총액은 차이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이 계정에서 저 계정으로 옮겨간 것밖에 없으니까. 그죠? 그런데 이게 주식 병합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주식 병합이 뭐냐면 주식 분할의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주식이 두 주 있었는데 한 주로 바꾸는 거죠. 그리고 앞에 예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억 원이 있어. 시가총액이 1억 원이야. 근데 두 주 있어. 각각 5천만 원이야. 주식 병합을 했어. 두 주로 한 주로 바꿨어. 그럼 한 주에 가격이 얼마나 올라갔겠어? 1억 원이 갔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하게 그냥 코스메틱 체인지죠. 화장빨이죠. 그죠? 예. 내가 원래 두 주 갖고 있었는데, 그래서 각각 5천만 원에서 1억 원 갖고 있었는데, 그런데 한 주로 병합되면서 한 주가 1억 원이 돼서 그냥 또 1억 원 갖고 있으니까, 원래도 1억 원 갖고 있었고, 지금도 1억 원 갖고 있으니까 주주한테 아무 영향을 못 미치는 거죠. 반면에 자사주 매입은 거의 비슷한 효과이긴 하지만 그렇지는 않다.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자사주, 그러니까 두 주 있었어요. 1억 원짜리 시가총액 1억 원인데 두 주 있었어요. 두 주가 있는데 나는 그 중에 한 주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한 주 얼마 했어요? 5천만 원 했어요. 근데 이 회사가 어떻게 한 거예요? 자사주를 사가지고 소각을 해서 한 주밖에 없어요. 그럼 한 주에 가격이 얼마가 됐겠어요? 1억이 됐죠. 그러니까 원래 주주 입장에서 본다면 원래 5천만 원짜리 주식을 샀는데 그게 1억이 됐으니까 주주한테 자본 차익으로 배당을 한 셈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도 결국에는 현금 배당의 또 다른 형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현금 배당은 뭐예요? 회사의 현금이 없어지는 거고 현금을 누구한테 준 거예요? 주주한테 준 거고 그 다음에 자사주 매입은 회사의 현금을 누구한테 준 거예요? 이 주식을 파는 사람한테 준 거죠. 그리고 나서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주가가 두 배로 올라가 가지고 돈을 번 거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자사주 매입하고 배당하고 별반 차이가 없을 가능성이 좀 있는데 그죠?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배당 소득세율하고 자본 차익 세율이 또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배당으로 받으나 배당으로 100만 원을 받으나 아니면 가격이 주가가 올라가가지고 100만 원을 받으나 둘 다 세금 내는 세금이 똑같으니까 크게 차이가 없죠. 근데 사실은 한국에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배당 소득세율은 15.4%인데
자본 차익세율은 0%죠. 그죠? 최근에 이슈가 됐던 게 금융투자세를 이제 발효시키는 게 내년 초부터 발효시키는 건데 그거를 폐지를 해버렸죠. 몇 년 전에 제정해놨고 그다음 실제 발효하는 게 내년이었는데 내년에 안 하고 그냥 폐지하겠다라고 결정이 난 거죠. 그래서 그게 금융투자세가 정확하게 자본차익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자본차익세는 없고요. 배당소득세는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배당을 하면 그것만큼 세금 뜯기고 자본 차익을 얻으면 세금 안 뜯깁니다. 그러니까 어느 게 더 유리해요? 자본 차익이 더 유리하죠.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자사주 매입해 주는 게 배당 해주는 것보다 훨씬 더 주주 친화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아, 여기서 자사주 매입은 자사주 매입 소각입니다. 자사주 매입 소각. 그죠? 예. 자사주 매입하고 배당하고 또 다른 차이가 있나요? 보통요, 이제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배당은 또 이제 매년 일정하게 이제 유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죠? 반면에 자사주 매입은 매년 자사 매입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배당하려면 어떻게 한다고? 자사주 매입을 한다. 영구적으로 배당을 하려면 배당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어, 내부 유보하고, 그 다음에 배당하고 두 개를 비교한다면 이런 거죠. 내부 유보를 해가지고 재투자를 하는데 그때 그 재투자 수익률이 제가 배당을 받아서 배당을 만약 은행에 예금한다면 은행 예금했을 때 이자율하고 두 개를 비교하는 거죠. 어, 회사가 훨씬 더 재투자를 잘해가지고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면 사실은 배당하는 것보다 내부 유보하는 게 주주한테 올바른 의사결정이 되겠죠. 그죠? 예.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그 내부 유보하는 게 자사주 매입하는 거나 아니면 배당하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네요. 지금 당장 환원하는 것보다는 미래에 환원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 거죠. 더 큰 돈 만들어 가지고 어, 나눠주는 거니까. 그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보면 내부 유보한 그 돈이 재투자되지 않고 그냥 대주주한테 가기도 하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전문 경영인이 그냥 자기의 사적 이익을 위해 가지고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뭔가 내부 유보 자금에 구멍이 있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이 내부 유보가 더 유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또는 뭐예요? 어떤 기업은 구멍은 없지만 내부 유보했을 때 대출사 수익률이 이자율보다 낮으니까 그런 기업은 배당하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모든 기업이 배당을 하면 그게 뭔가 주주 친화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어폐가 있는 건데. 그죠? 우리 회사의 성장률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재투자를 하면 훨씬 더 수익률이 높을 것 같다. 이자율보다 높을 것 같다라고 한다면 뭐예요? 배당을 안 하는 기업이 더 주주 친화적인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벅시에스웨이인데 벅시에스웨이는 이제까지 한 번도 배당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배당해가지고 우리 주주가 그 돈과 이자 저 예금하는 것보다 저는 훨씬 더 높은 재수사 수익률을 올릴 수 있습니다라고 자신하는 거죠. 그래서 배당을 한 적이 이제까지 단 한 번도 없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벅시에스를 보고 주주 친화적인 기업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만약 배당이 필요하시면 자가 배당을 하시면 되지 않겠나. 그걸 보고 뭐라냐 홈메이드 디비던드 자가 배당을 하시면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어, 반대로 어떤 기업은 뭐냐면 이제 성숙 기업이고 그래서 재투자해서 수익률도 별로 높을 것 같지 않다라고 하면 그런 기업들은 뭐예요? 배당을 하는 게 더 나은 거죠. 성숙 기업 같은 경우. 그죠? 예. 근데 배당 안 하고 있으면 그거는 무슨 말이에요? 뭔가 내부 유보 자금에 구멍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회사에 현금은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특별히 투자도 안 하고 있는데 그런데 배당도 안 해요. 하면 그 기업은 뭔가 주주 비친화적인, 대주주 친화적인 그런 기업이다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이거는 그 자사주 매입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냥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십시오.
이것도 일단 스킵하고요. 어, 언제 주식을 갖고 있으면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언제 주식을 갖고 있으면 배당을 못 받느냐라는 것을 지금 여기 예로 해놓은 거네요. 그죠? 예. 가령 연말 결산 법인인데, 12월 말에 결산 법인인데, 그런데, 어, 배당 기준일은 언제냐 하면 12월 31일자로 주식을 보유한 자에게 배당의 권리가 주어진다. 뭐, 이런 거죠.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영업일 결제 시스템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뭐냐면 이날 만약 내가 주식을 샀으면 그러면 1영업일, 2영업일 이때 주식이 저한테 들어올 거고 그러면 12월 30일에도 제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예. 만약 이날 제가 주식을 샀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영업일, 이건 영업일이 아니니까 1월 첫 영업일에 저한테 주식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12월 30일자에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네요. 그래서 이날이 뭐냐면 배당 낙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배당 기준일로부터 2영업일 전, 1영업일 전, 2영업일 전. 그래서 이날 만약 했으면 그러면 지금 이제 그 배당의 권리가 있고 이날 했으면 배당의 권리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러면 배당 언제 나오느냐? 배당 언제 나오냐면 이거 12월 말 결산법인이면 12월 말이 돼야지 결산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실제 결산 서류를 만드는데 적어도 한 달 정도 뭐 걸린다라고 한다면 뭐 15월 걸릴 수도 있긴 있겠지만 하여튼 그래서 어 결산 자료를 내고 그다음에 주주총회는 언제 하냐면 3월 정도에 하죠. 그죠? 그러니까 실제 배당은 언제 일어나냐면 4월에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이날 주식을 갖고 있다가 이날 주식을 팔면 그죠? 어, 4월에 배당 받을 때는 이 사람은 이 회사의 주인은 아니죠. 주주는 아니죠. 그죠? 그렇지만 12월 31일자로 주주였으니까 이 사람한테 4월에 배당을 주게 된다라는 거죠. 예. 뭐 그런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이게 이제 그 주주환원 정책, 뭐 일반적인 개요를 이야기한 거고요. 배당 정책의 특징을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이 존 린트너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 그럴듯한 설명을 하는데 이론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론이 있는 건 아니고 실제 그 기업들이 어떻게 배당하는지를 보니 이 기업들은 이익은 굉장히 급격하게 변동하는데 배당은 일정한 그를 가지는 갖고요. 요 그림인데 이익은 이렇게 급변하는데 근데 배당은 아주 안정적으로 배당을 하는 것 같고요. 근데 어떻게 그 배당을 하는 거냐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배당을 하는 것 같다라는 거죠. 목표 배당 성향, 요 갯마가 지금 목표 배당 성향인데요. 당기 순이익이 1억 원이 생겼으면 1억 원의 반, 그러면 갯마가 0.5죠. 0.5만큼을 배당으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5천만 원을 배당하겠다. 이런 거죠. 보통 기업은 배당액을 5천만 원 하겠다. 매년 5천만 원 하겠다.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왜 그렇게 안 하냐 하면 단기 순이익이 굉장히 급변하는데 5천만 원 배당 매년마다 5천만 원씩 하겠다라고 두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애는 5천만 원에 배당할 수 있는 여력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매년 5천만 원 배당한다고 하는 것보다는 뭐예요? 배당 성향을 50%로 해서 이익의 50%를 배당하겠다라고 하는 게 훨씬 약속을 지키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린트너가 이제 분석을 해보니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다. 그죠? 예. 근데 사실 그 투자자들은 뭘 더 원해요? 지금 배당 성향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아니고 배당액을 일정하게 유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지금 배당액을 일정 거의 이 단기순이익의 변동성보다는 일정하게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돼서 유지하는 것 같다라는 거죠. 뭐 어떤 거냐면 어느 해에 EPS가 굉장히 높아가지고 그래서 배당을 많이 했으면 그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배당을 약간 줄이는 경향이 있고 어느 해 배당을 너무 적게 했으면 그러면 배당을 좀 약간 그 다음에는 늘리는 경향이 있고 이런 식으로 돼서 이렇게 배당을 안정화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모양이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다. 그래서 델타 D 배당의 변화는 별로 없도록 만드는 것 같다라는 거죠. 어, 왜 이제 이 배당을 이렇게 안정적으로 주는 배당이 그냥 이렇게 지속성이 있는 그래서 작년에 배당 보면 올해 배당이 어느 정도 될지를 미리 알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냐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어, 뭔가 만약 배당을 늘렸다라고 하면 이제 올해 한 해만 배당을 늘리는 게 아니고 매년 늘려야 되는데 그 말은 뭐냐면 우리 회사의 수익력이 단기 순이익이 매년 이 정도 배당을 줘도 충분히 여력이 있을 정도가 되지 않으면 배당을 늘리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하면 일단 배당이 늘어나면 그 투자자들은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계속 배당 받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하니까 기업도 결국에는 뭐야 배당을 안정적으로 주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반대로 만약 배당이 팍 줄어들었다라고 하면 그건 뭐냐 하면 앞으로 우리 회사의 수익력이 그렇게 좋지 않아 가지고 이 과거에 주던 정도의 배당을 주는 여력이 없다. 그냥 우리 기업이 잘못되고 있습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배당을 그냥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기업 입장에서는 조금 더 나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이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 여하튼 결론은 뭐예요? 배당을 이렇게 안정적으로 주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3절이 완전 자본시장에서의 배당 정책이고, 이 이야기를 한 사람은 우리 봤던 모딜리나 밀러고, 그러니까 배당에 무관련, 기업 가치와 무관련하다는 이론이나 자본 구조하고 무관련하다는 이론이나 서로 쌍둥이 이론인 거죠. 다시, 자본 구조가 기업 가치와 무관하다는 그 논리가 뭐였죠? 이런 거였죠. 부채 기업이 있고 무부채 기업이 있으면 사실은 무부채 기업을 가지고 부채 기업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였죠. 어떻게? 어, 부채 기업의 부채만큼 내가 돈을 빌리는 거지. 그래서 그 빌린 돈을 가지고 무부채 기업의 주식을 사면 그러면 결국에는 그거나 어, 부채 기업은 부채가 있고 주식도 있는데 그 주식의 가치나 두 개가 같아져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거였죠. 만약 두 개 다르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예, 싼 걸 사가지고 비싼 걸 파는 차익거래가 일어나고, 그래서 그 결과 무부채 기업과 부채 기업의 가치는 같아질 것이다. 라는 게 뭐냐면 밀러와 모딜리안의 이야기였고요. 마치 회사가 돈을 빌려서 레버리지를 일으키듯이 내가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서 레버리지를 일으키면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홈메이드 레버리지. 그래서 자가 레버리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똑같은 논리가 지금 여기 배당 무관련 이론에도 적용이 되겠죠. 그죠? 예. 배당하는 기업이 있고 무배당하는 기업이 있는데, 그죠? 배당하는 기업을 가지고 무배당하는 기업의 주식을 산 거와 똑같은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제가 그 주식을 사가지고 그 주식의 일부를 팔아가지고 그걸 현금화 시키면 그건 내가 만든 배당 아니냐라는 거지. 그죠? 그래서 그걸 보고 뭐냐면 홈메이드 디비던드. 그래서 자가 배당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두 기업의 가격은 가치는 같아야 되고 만약 가치가 다르면 싼 거 사가지고 비싼 거 팔면 차익 거래가 일어날 거고 차익 거래가 일어나면 그 결과 두 기업의 가치는 같아져야 될 것이고 라는 거죠. 그래서 배당이 기업 가치에 무관련하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지금 우리 자본 예산 배웠고 자본 구조 배웠고 배당 배웠는데 만약 MM 이론을 맞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자본 구조도 기업 가치에 영향을 못 미치고, 그 다음에 배당도 기업 가치에 영향을 못 미치니까, 결국에는 기업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뭐예요? 자본 예산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얼마나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투자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기업 가치가 극대화되기도 하고 기업 가치가 줄기도 한다라는 게 이제 우리가 이제까지 했던 이야기의 종합 정도 되겠네요. 그 지금 그게 세 번째 땡이네. 그죠? 예. 투자 의사결과 자본 구조가 주어진 상황에서는 배당은 기업 가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거죠. 또는 MM 이론의 수정 이론을 봐야 된다면 그러면 최적 자본 구조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는 자본 예산하고 자본 구조가 정해진 상태에서는 배당 정책은 기업 가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세 번째 땡이 되겠네요. 예,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그죠? MM의 배당 무관련 명제는 완전 자본시장에서 기업의 가치는 투자 의사결정이 주어진 상황에서는 배당 의사결정과 무관하다라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앞에 했던 이야기는 지금 투자 의사결정, 그, 투자 의사결정이 주어진 상황이 아니고 투자 의사결정도 주어졌고 그다음에 자본구조 의사결정도 주어졌는데 여기는 투자 의사결정이 주어진 상황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완전 자본시장에서는 자본구조는 기업 가치와 무관련하다고 했으니까 MM의 오리지널 MM 정리에 의한다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라. 자, 사전은 MM의 배당 무관련 명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규들이 있는데 이 아규들을 그냥 한번 읽어보십시오. 저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뭐 이 현실적인 함의를 갖고 있는 스토리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 기본적으로 MM 정리가 비현실적인 면은 있잖아요. 뭐라고 가정했어요? 완전 자본시장.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시장이 효율적인 시장. 근데 시장이 효율적인 가치도 않다라는 거였잖아요. 그리고 자기들도 자기들이 인정하기를 MM의 오리지널 그 자본구조 이론은 뭔가 진공관의 상태고 그래서 가정을 완화하면 최적의 자본구조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예, 뭐, 그냥 한번 그 학술적으로는 의미가 있는 아규먼트일 수도 있겠는데, 현실적으로 별로 그렇게 의미 있는 아규먼트는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실제는 현실 세계에서는 세금도 있고, 그죠? 예. 배당 소득세율이 자본 이득 세율보다 높다면 배당 받는 것보다는 자사주 매입이 더 낫겠죠. 배당 소득세율이 자본 세율 이득 세율보다 낮다면 그럼 배당 받는 게 낮은 쪽으로 받는 게 더 낫겠죠. 그죠? 예.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땠다고요? 배당 소득세율이 15.4%고, 그 다음에 자본이득세는 없으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자사주 매입하는 회사가 좀 더 주주 친화적인 회사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 세금 면에서 자본이득이 배당보다 좀 더 유리한 또 다른 면이 하나 있긴 있네요. 그건 뭐냐면, 배당은 배당 받은 시점에 세금을 내야 되죠. 그죠? 근데 자본이득세는 올해 10% 올라갔고, 내년에 10% 올라갔고, 앞으로 10년 동안 매년 10% 올라가지고 100% 올라갔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자, 그, 저, 자본이득세를 내는 시점 언제예요? 10년 후죠. 그러니까 뭐냐면 세금 내는 거 뒤로 딜레이 시켰으니까, 연기시켰으니까, 화폐 시장 가치로 따져본다면 지금 당장 세금 내는 거, 설사 이 배당 소득세율하고 자본 이 이득세율이 같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는 뒤로 딜레이 시킬 수 있고 하나는 지금 당장 내야 되니까 그렇다면 뒤로 딜레이 시키는 게 훨씬 더 싼 거 아니냐? 서로 자사주 매입 소각하는 게 배당으로 주는 것보다 훨씬 더 주주 친화적이지 않냐? 뭐 이런 아규먼트네요. 그렇죠? 자, 뭐 그 이야기입니다. 배당 소득세율이 자본세율 이득세율 높다면 그게 우리는 한국 상황이죠. 그죠? 네. 자, 6절은 뭐냐? 경영자하고 주주 사이에는 이 정보 비대칭이 있다는 거죠. 경영자는 기업에 대해서 훨씬 더 잘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주는 기업의 이 이익 전망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는 거지. 그런 경우에 이 경영자가 배당을 통해 가지고 우리 이익 전망이 좋습니다. 아니면 나쁘다, 나쁩니다라는 것을 뭔가 신호로
줄 수 있지 않냐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배당 신호 이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배당 평준화 하는 경향이 있다 그랬는데, 그죠? 예. 배당이 증가하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 당장 배당 줄 여력이 생겼다라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배당을 줄 여력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 그 말은 뭐냐? 미래 이익 또는 미래 현금 흐름이 좀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것을 경영자가 알고 있어서 경영자가 주주한테 뭔가 신호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만약 반대로 배당이 감소했다. 그러면 우리 회사의 수익력이 좀 나아져 가지고 미래 이익이 또는 미래 현금 흐름이 지금보다는 좀 떨어질 것 같으니 앞으로 영구히 높은 수준의 배당을 못 주니 배당을 지금 줄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이 경영자가 생각하는 미래에 대해서 주주한테 신호하는 게 아니겠냐라는 게 배당 신호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배당이 올라가면 앞으로 미래에 이 이 회사의 캐시플로우는 좋아질 것이다라는 것을 뭔가 시그널 했으니까 주가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배당이 떨어지면 그러면 주가가 떨어지겠죠.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전제는 뭐예요? 안정적인 그 배당 안정화 경향이 있으니 그러니 배당 변화는 기업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는 신호이가 되겠다라는 거죠. 어, 우리나라의 그 배당하는 기업의 비중은 대략 한 70%? 그죠? 예. 그 다음에 배당 수익률의 평균은 한 1.83%. 우리 은행 이자율은 2% 이상, 2%, 3%. 정기예금. 그죠? 근데 은행에 만약 예금한다면 2%, 3%는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거죠. 은행이 망하지 않는 한. 그죠? 반면에 배당은 이 회사가 이익을 생겨야지만 1.83%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배당 수익률 평균이 은행의 이자율보다 좀 더 높는 게 적절할 것 같은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여전히 배당을 주고 있는 기업도 적지만, 물론 배당 30%가 배당을 안 한다고 해서 이게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혹시 이 30% 배당하는 기업은 성장을 위해서 이익이 생기더라도 내부 유보하는 게 더 나은 게 의사결정이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게 뭐 너무 낮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뭐 배당이 1.83%밖에 안 되니까 평균이. 그러니까 그 은행 예금하는 것도 안 좋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본다면 배당이 좀 낮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거는 2024년 9월에 저 배당 수익률 상위 회사입니다. 실제 이 회사가 2024년 말에 지금 올해 12월 말에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2025년 4월에 받을 배당 수익률을 지금 추정한 거죠. 근데 이 추정한 게 거의 정확할 거라는 거지. 뭐 약간 안 정확한 면은 있죠. 왜냐하면 여기 있는 배당 수익률은 지금 현재 주가 가지고 만들었는데 12월까지 주가가 바뀌니까. 근데 그 배당 수익률이라는 게 주가 분의 뭐예요? 배당액인데 배당액은 배당을 안정화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 그랬으니까 주는 경향이 있다 그랬으니까 배당액은 작년에 배당은 그냥 그대로 써도 별로 틀린 게 없다는 거지. 그 예측 정확도가 굉장히 높다는 거죠. 단지 이제 분모인 가격이 어,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그럼 배당 수익률이 좀 줄어들겠죠, 그죠? 여하튼 그러니까 아마 이 회사가 19.7%라는 배당 수익률을 주고 있는데 줄 거로 추정하고 있는데 그 추정하는 이유는 뭐냐? 사실은 배당액은 작년하고 똑같은 거니까 별 차이가 없고 사실은 뭐예요?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기업의 펀더멘털은 별로 안 변하고 반면에 기업의 주가는 굉장히 과다하게 변동한다 그랬으니 그냥 아마 이거는 뭐냐면 그냥 이 회사가 저평가돼 있다는 시그널로 봐들여도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배당 수익률이 높은 주식을 사는 전략을 보고 배당 가치 투자 전략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어, 유의할 점을 하나 이야기를 하자면 이런 걸 유의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간혹 가다가 배당 수익률 상위 종목에 보면 작년에 엄청나게 배당을 갑자기 많이 했고 그전까지 배당 별로 안 하던 회사인데 갑자기 배당을 한 회사가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 어떤 회사는 일시적으로 배당 확 늘렸다가 그다음 그렇게 하는 거 별로 안 좋다고 했는데 뭔가
대주주한테 이익이 되니까 그 짓을 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배당 수익률 높은 종목을 선정하시면 되는 건 아니고 또 하나 주의 깊게 체크해야 될 게 뭐라는 소리예요. 과거에도 계속 일정한 배당을 한 기업인데 현재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장에만큼 배당을 준다면 손익이 단기 순손실이 나면 그런 배당을 안 주니까 단기 순이익은 오래 날 것 같고 그러면 아마 이 회사의 배당액이 작년에 배당액하고 똑같다고 한다면 그런 배당 수익이 높을 거니까 돈을 벌 수 있겠죠. 그러면 아마 배당 가치 투자 전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예. 전체 기업이 621개가 있는데 자사주 매입에 소각한 거는 13개 기업. 그래서 한 2.1%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하는 기업들은 별로 없고, 그러니까 만약 이 회사가 올해는 아니더라도 과거에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한 기업이면 그래도 상당히 주주를 존중하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그죠? 예. 그리고 우리나라의 무배당 기업은 한 30% 정도 된다. 이런 이야기죠. 예. 우리나라에서 이 정관에 분기 또는 중간 배당을 할 수 있다라고 적혀 있는 기업이 301개인데, 그러니까 한 반 정도 되는 거죠. 그죠? 반 정도 되는데, 그런데 그 중에 실제 분기 또는 중간 배당을 한 기업은 13개이다. 그래서 4.3%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아마 짐작컨대 분기나 중기 배당을 한 기업이라면 그 기업은 그래도 주주 친화적인 것 같다. 오케이. 뭐, 이게 목차이고요. 이제 이 수업이 끝나고 나서 이 목차를 한번 보면서 뭔가 그 기억이 남아가지고 그 이야기를 한번 몇 마디 정도를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를 한번 리뷰해 보시는 게 좋다는 거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냥 단순히 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는 그런 리뷰. 그걸 보고 수동적 리뷰라 그랬는데 이 수동적 복습은 별로 효과적이 않다. 그거보다는 뭐냐면 회상, 그걸 적극적, 능동적 리뷰, 복습이라고 얘기했는데 회상을 해보는 게 좋겠다. 이유는 뭐냐 하면 이 대뇌 그 피질에 우리 기억을 갖고 있는데 그걸 다시 한번 회상하면서 한 바퀴 한 번 더 돌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 기억을 강화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 이 동영상을 보고 그냥 거기서 멈추시지 마시고 그냥 여기 있는 이 학습 목차에 있는 각 내용의 중요한 내용을 한번 쫙 말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말을 못하면 그걸 앞에 부분에 가가지고 한번 체크해보고 그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우리의 기억이 훨씬 더 강화된다. 이게 적은 노력을 기울이고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공부방법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리뷰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리뷰하는 거는 전부 다 한번 읽어보라는 소리가 아니고 뭐예요? 한번 답을 해보라는 거죠. 그죠? 마치겠습니다.